네, 최근 들어 지역 블록별로 세계 경기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암이 한마디로 엇갈리고 있죠. 이런 추세가 내년에는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위 시베츠, 캐시, 제스민 패밀리 국가를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블록별로 경기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적으로 지역 블록 수없이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지역 블록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역주의, 지역블록. 네. 한때 유행했던 용어로 시청자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제적으로 경제통합자국이 WTO 주관하에 추진했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 다자협상, 그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같이 하는 국가끼리 추진하는 것을 지역주의, 그 다음에 현안을 갖고 있는 국가와 바로 문제가 해결하는 FTA가 어떤 그 쌍무협상, 이런 그 3차원적으로 이렇게 추진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FTA 이외에 지역블록이라든가 WTO 주관한 다자협상 문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 들어서는 이 지역블록이 증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역블록 경우 많죠. 국제협상을 통해서 원래 공식적으로는 지역블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는 사실 최근에는 저널리즘적으로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특정 용어를 많이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이런 그 지역 블록을 아울러서 최근에 보면 EU라든가 유로라든가 나프타라든가 브릭스까지 지금 부진하고요. 반면에 그 나프타라든가 퀘시라든가 시베치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내년에는 이 움직임이 더 뚜렷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뜨는 지역 블록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프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주 오래된 지역 블록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왜 더 회자되는 것이죠? 이 나프타는 올해 특히 그 4, 4분기 들어서 이 용어가 많이 부각되고 있죠. 아마 지역 블록의 상당 부분 벤치마크를 이유화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이 나프타가 떠오르는 것은 내년도에 세계경제 질서 판도라든가 지역주의 협상에 많은 그 영향을 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 나프타가 EU와 함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저도 뭐 나프타 협상에 대해서 당시의 연구기관에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나프타 협상 이런 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렇게 같이 참여했습니다는 사실 나프타가 94년에 이렇게 정식으로 발의를 했던 상태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입니다. 네. 사실 이 국가들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최근에 잘 나간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캐나다 경제 아주 좋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되고 있고요.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지난번 한번 멕시코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멕시코가 아주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가장 선두격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관점에서는 나프타 같은 지역 블록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내부 이런 것이 협정이 되면 굉장히 저항 세력들 많습니다는 결국 멕시코도 이렇게 초기 단계 저항에서 궁극적으로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지금 한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원국들이 이렇게 협정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캐나다라든가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경제 관계가 수직적 그다음에 수평적 경제 구조가 잘 조화돼서 우리가 지역 블록이 취재될 때는 말라스 이런 데로 비너라든가 발라스 이런 데로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가 커서 회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밖의 국가도 도움되는 이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프타가 다시 부각되면서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느냐. 내년도는 더 이끌어가지 않겠냐. 이런 낙관적 기대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유망할 이 지역 블록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잠시 얘기를 들어봤죠. 캐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좀 이름상으로는 좀 좋은 의미를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캐시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원래 그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현금이 선호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진행자께서는 이런 표현 내르고 좋은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상 캐시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블랙롤의 코테리라는 사람이 이 투자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용어를 주장해서 위기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금과 좀 맞아 떨어져서 네. 굉장히 이 용어의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국가들은 캐시 앱선 C 캐나다, A 오스트레일리아, 네. 그리고 S는 싱가포르, S가 두 개입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그다음에 H는 홍콩 해서 이 국가들 통칭해서 이니셜을 따서 캐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국가들의 특징은 역시 지금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버틸 능력에 의해서 경제 위상이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의 내성을 갖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위기의 내성이면 자 지금 이 위기는 뭐냐 하면 재정 위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위기의 내성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이 상당히 튼튼하다. 특히 재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 채무 대 GDP 비율이 관리 범위에 안정적인 관리 범위에 전부 일제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국가들이 이런 그 위기가 상시 체제에서는 비교적 잘 버티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국제 그 투자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쳐가면서 많은 국가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성을 갖고 있는 국가들 캐시 국가로 살펴봤고요. 캐시 국가에 이어서 제스민 패밀리가 앞으로 성장성을 더욱더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스민 패밀리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그때 당시에 사회병리 현상 중에서 장기 집권자들이 좀 퇴진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월가의 시위라든가 아니면 런던 폭동 사태에서 노동자들의 시위상, 특히 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다음 벤치마크 국가에서 노동자의 시위가 났던 것이 사실상 하나의 그 큰 획으로 꼽고 있는데요. 당시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 제스민 패밀리 국가들이 제스민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속해 있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국경제TV에서 상당히 특집으로 해서 워낙 오랫동안 장기 집권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와의 그 경제 관계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일제히 그 장기 집권자들이 그 퇴진할 때 상당히 특집으로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는 사실상 장기 집권자들이 이렇게 패퇴할 때는 그 체제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경제가 쉽게 이렇게 회복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당시에 이렇게 외신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측이 많이 틀립니다는 전형적으로 예측이 많이 틀린 것이 이 TNG 국가들의 경제 앞날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이런 리비아라든가 튀니지라든가 이집트 국가들이 아주 굉장히 경제가 빨리 올라오고 이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70%대입니다. 네, 70%대. 네, 네. 그죠? 네. 70%대에서 이게 이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원유 생산에 좌우되는데요. 장기 집권자의 제스민 혁명일 때는 원유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성장이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조금만 경제가 안정되면 원유 생산이 복귀되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대외 환경에 많이 의존한다 해서 싱가포르 쇼크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원유 생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스민 패밀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캐시국과 함께 네. 상당 부분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시와 제스민 패밀리 지역 블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내년에 유망할 지역 블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브릭스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브릭스과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용어만 상식 차원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전에는 이렇게 비스타 국가와 마빈스 국가들이 있었죠. 그 용어들이 어떤 회원국이 속해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위기 이후에는 시베즈 국가들, 그 다음에 믹트 국가, 미스트 국가. 그리고 올해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각됐던 것이 VIP 국가들입니다. VIP 국가들은 뭐 이렇게 5대 고객이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국가들인데 네. 올해 아주 증시에서 많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위기 전에 비스타, 마빈스, 위기 후에 시베츠, 믹트 국가 중에 내년도에서는 멕시코가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 오랜만에 강하게 상승세를 부각하고 여기에 투자의 기대감이 많아서 이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도 일제히 멕시코로 쏟아져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각도에선 멕시코가 상당 부분
이 채권이라든가 주식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멕시코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도 있었고요. 위기 이전과 위기 이후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좀 그렇습니다. 함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눈에 띕니다.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지역 블록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포스트 브릭스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종전의 브릭스 국가들은 어떤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이 브릭스 국가의 용어는 아마 짐 오닐, 골드만삭스의 당시의 그 회장이 얘기했다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역시 10년 전에 짐 오닐이 얘기했던 브릭스 국가는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아니면 국제금리 시장에서 커다란 획을 걷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상이 지금도 미국의 그 버틸 만큼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최근에 글로벌 한일 전쟁에서 사실 미국이 브릭스 국가의 좀처럼 사실 과거처럼 압도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큰 획이 되고 경제 성장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통의 부담에서 단기적으로 경착륙이 빠질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와 관련해서 MIT 함정이라고 그러죠. 미들 인컴 트랩 문제에서 중증 함정에 빠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네. 역시 포스트 브릭스 국가들,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캐시 국가들, 그리고 나프타 국가들, 이런 국가의 경제 관계를 볼 때에는 이 브릭스 국가들이 경기에 성장통이 겪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인접 국가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경착륙이라든가 MIT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는 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연착륙이 가능하더라도 과거처럼 중계 같은 경우는 10에서 12% 성장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성장이 떨어지다가 올라가면 일부 이렇게 이 금융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돈을 유치해서 과거처럼 10에서 20%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절대 잘못된 얘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보면 그렇게 성장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중국이 사실상 경제개발 이론에서 밀달 이론에서 초기 단계에는 불균형 이론으로 가지만 지금은 경제발전 단계가 균형으로 가지 않는 면에서 보면 성장률은 낮추는 것이 네. 세계 경제 입장이라든가 중국 경제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역 블록별로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바로 유로랜드입니다. 유럽의 내년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오늘 한국경제TV의 자막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자막이 유로랜드의 성장률, 또 내년도의 성장률, 3분기 성장률 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자막이 굉장히 그때그때 외신에 요약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그 지역 블록별로 내년에 가장 안 좋을 거로 이렇게 보는 것은 역시 EU와 유로랜드,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다. 앱타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유럽과 관련된 국가들이 안 좋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의 변수는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실물 경제는 지금 자막에서 나가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 입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코코넛 위기, 그 다음에 정규부포상의 양꼬리 부분이 과거에는 발생 가능성이 적었는데 지금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페탈 리스크 해서 사실상 이쪽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가 떨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증폭되는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10m에서 2kg짜리 코코넛이 그대로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이 맞으면 혼절 상태가 되는 이런 위기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유럽의 그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금융 변수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유럽 위기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네. 위기 극복 이론에서 지금 유럽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럽과 관련돼서 착시 현상을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경제, 이 지역 블록별로 앞으로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